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G7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를 올리는 내용과 더불어서 기시다 일본 수상하고 같이 원폭 피해자 한국인 위령비에 같이 참배했던, 부부가 같이 참배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오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죽창가라고 상징되는 반일에 대한 감정, 이 문제는 새로운 한미일 연대 시대에 들어서서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자신 있게 극복하고 초월하는 시대에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동학혁명 운동이 벌어졌을 당시에 전봉중 장군의, 녹두 장군의 그 선도 아래 조선조 말기에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에 대항했던 우리 조선민족의 그 열기, 그 기계를 존중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노래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그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죽창가를 계속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특히 그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하고 난 다음에 배상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거나 아니면 또 돈벌이를 하는 사람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죽창가를 불렀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좀 시큰둥하게 됐죠. 좀 너무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진심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때에 따라서 그 진위가 왜곡되고,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의 나쁜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정말로 위안부를 예를 들자면 위안부의 정신과 육체를 훼손했던 일본 제국주의보다도 그 위안부의 희생과 고통을 팔아먹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일본에 못지않게 아니면 더 악질적인 그런 조선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죽창가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분들의 그 심정, 울분, 고뇌, 비극, 이것을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넋두리, 흘러간 옛 이야기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투자, 미래에 대한 시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미일 시대에, 새로운 한미일 시대에 원자탄이 떨어진 일본 현지에 당시에 한국 사람이 3만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동아 전쟁을 마무리시켰던 그 원자탄 투하, 그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에게도 참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극을. 외국에 강제징용 당해서 혹사 당하는 것도 서글픈데, 거기서 이름 모르는 걸 아무 이유 없이 또 원자탄에 희생되는 그런 전쟁 그 비극이 적어도 이 세계에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족속이고 어떤 동물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광수 선생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춘원의 두 번째 따님 이정화 박사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1972년에 미국을 가서 신학교를 마무리하고 1973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라고 유펜 대학이라고 부르죠. 그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들어갔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교정에서 한 우아한 동양인 중년 여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저를 보자마자 대충 제가 한국 사람인 걸 그냥 아시더라고요. Are you Korean? 그래요. 그래서 Yes, I am. 그랬더니 저도 한국인이에요. 이정화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춘원 이광수 아세요? 그 이정화 씨군요. 아버지 그 춘원 쓰신 분. 그걸 보셨어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유펜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거기 대학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닥터 이엔가라고 인도 분인데 거기서 또 그 양반도 교수, 연구원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처음 1년 동안에는 거의 점심을 그 이정화 누나하고 같이 먹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밥은 미국에 가면 혹이라고 있죠. 이렇게 길죠. 이만큼 큰 거. 미국에서는 잠수함 혹이, 이 잠수함처럼 되겠다. 서브마린 혹이라고도 부르고, 이태리안 사람들이 반으로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어주면서 거기에 콜라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그 점심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태리안이 아주 많이 삽니다. 그걸 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하여간 이정화 박사하고 얘기를 끝도 한도 없이 많이 했어요. 춘원의 이야기, 무슨 6.25의 이야기, 별 얘기 다 하고 자기가 이화 여중 다닐 때의 이야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신통하고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안 하고 간에 제가 누나가 4분 있습니다만은 이정화 누나는 거기서 반드시 끼어야 하는 5번째 누나입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친히 많이 대화를 해본 누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여기 오셔서 꼭 저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가고 그 후에는 얼마 전에 오셨는데 제가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뵙지를 못했는데 그냥 메모만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저한테 딱 보냈는데 그 책이 춘원 일본을 만나다 하는 책입니다. 이 양반이 그 일본 그 사람으로서 그 일본 어떤 여류 기술자가 춘원에 대한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글이 그 책으로 나왔는데 책이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이거 찍을 수 있나? 그리고 하나노 세스코라는 올려봐봐. 쓴 건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앞에다가 이정화 박사가 이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동생 이러면서 이거 아버지에 대한 책인데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란다고. 그리고 글을 써놓고 제가 그걸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춘원이 거기 나오네. 춘원이 저겁니다. 춘원이 일본 유학을 하면서 일본의 문물을 바라봐 가지고 그 고뇌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주 절절히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느끼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춘원이 일본의 문명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조선은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반봉건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냥 사색 땅파로 막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저쪽은 그래도 명치유신한다고 해갖고 막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고 저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 좀 잘 안 되는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의 문제를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조선 동포들로부터 당신 신이라는 거 아니냐고 좀 비판도 당하고. 그래서 한때는 준원이 일본을 떠나서 저기 저 블라디보스토크 넘어서 저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있죠? 바이칼 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 맨 끄트머리에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맨 끝에 이르츠코라는 러시아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2년 가까이 산 걸로, 1년 몇 개월 산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신문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 신문은 제가 찾아본 결과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독립신문이라고 한글로 독립신문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고뇌를 많이 하면서도 그 불후의 명작들을 거기서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미일의 새로운 시대를 보면서 어차피 일본하고는 같이 어울리는 것이 21세기에 우리가 취할 외교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왈칵하자니 과거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덮쳐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저것들한테 괜히 뿔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분이 껄쩍지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우리가 지금 G7 대회에 당당한 그 초청국으로 그래서 국제질서의 주축국 노릇을 합니다. 언젠가 이 기능을 개설하자면 그 초빙되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이 끼어서 G8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안 높아지고 간에 그런데 일본에서는 받을 건 다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대통령 부부가 같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손하게 참배하는 것으로 우리 한을 좀 풀읍시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나가야 할 외교 방향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히로시마의 원자탄 폭탄을 이런 것은 그 주범이 그거 아니잖아요. 바이든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이든의 미국과 기시다의 일본은 대동아 전쟁에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불구 대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이야.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지만 외교는 국가의 손익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들어서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끼어가지고 새로운 추축국처럼 딱 뭉치고 있고 이쪽에서는 한미일 연대에다가 인도 태평양 가지고 새로운 대치 전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럴 때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도 한심할 거예요. 지들이 생각해봐서. 한심할 거예요. 가는 길이 빤히 보여요. 그 원자탄 뭐 만들고 요새 뭐 화성 뭐 몇 호 했다 꽝꽝 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국가의 존재, 민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김정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죠? 그 사람도 그 외국 유학도 좀 한 사람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끝까지 못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 김정은을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래서 소위 혁명 주체 세력이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저 여기 윤핵관 비슷하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김정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일 그 아버지 세대는 그 오진훈이 하는 그 혁명가 세대들이 그 사람들의 상당한 압력을 받고 때로는 고립을 걱정할 정도로 몰리고 했던 그런 몇 가지 기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통한 생각으로 푸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이제 아까 펜대학 캠퍼스 얘기를 할 때는 맨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유펜을 창설한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벤 프랭클린이 밀어서 만들어졌고 3대 토마스 제퍼슨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독립선언서로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의 파운딩 파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장 중요한 화폐 $100에 벤 프랭클린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하지 않아도 나라를 끌어가는데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고 독립전쟁 때 영국과 독립전쟁 할 때 미국이 이 저울적인 개입이 안 됐잖아요. 비교가 안 됐는데 불란서에 가서 불란서를 막 휘저어갖고 외교를 또 아주 유식하고 사교실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 양반이 해갖고 불란서의 백작 부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불란서로부터 군대를 파견받아가지고 독립전쟁을 이긴 사람이에요. 나라를 세우고 구하고 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주제가 벤자민 프랭클린 칭찬하는 대목은 아닙니다만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발명품이요 300개 이상 돼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아시죠? 피레침 알죠? 피레침 이렇게 번개가 탁 뽑아가 지하로 뽑아낸 거 이게 벤 프랭클린 작품입니다. 안경 있죠? 안경. 이 안경. 동그란 것을 돌을 가고 안경을 써서 보게 하는 돋보기. 이게 프랭클린 글라스라고 합니다. 프랭클린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일용품 중에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들었죠. 그때는. 자기가 국가의 원로로서 다른 사람을 다 키워주고 하는 진정하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 캠퍼스에는 떡 앉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웃고 있는 프랭클린의 좌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만 6년을 다녔는데 맨날 거기서 얼쩍얼쩍 하면서 프랑크를 자주 보고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정호 박사도 거기도 많이 오시고 또 거기에 한국인 이정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 또 유명한 그 정치학자신데 커뮤니즘 인 코리아 한국의 공산주의 연구로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하고 공조를 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저작상 위드로 윌슨 상을 받은 사람 아주 세계적인 정치학자예요. 그런데 제하고는 마지막에 좀 서운하게 됐어요. 자기가 전공하는 동아시아 문제에 전공 안 하고 저는 딴 거 why man rebel 왜 인간은 저항하는가 근데 철학을 한다고 해서 그 양반이 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스승으로서는 다시 한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펜대학 하면 벤 프랭클린 생각나고 이광수의 따님 이정호 박사 이정식 박사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의사였던 서재필 박사가 그 펜대학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거기서 교수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23년인가요? 23년 만에 옛날 미국에서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동지 하나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일 모레 출국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만날 수가 없었고 또 스케줄도 복잡하고 또 하나는 어인일인지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어서 어디 나가려고 하면 주변에 동지들이 손으로 잡아줘야 나가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스케줄은 얼마 안 되고 해서 도저히 니를 만날 수가 당신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전화만 한 3, 40분 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이 시작될 무렵에 용기 있는 이 사나이는 워싱턴에서 한민신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신문도 그냥 깔짝깔짝하고 적당히 만든 그런 신문이었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런 신문을 만든 사람이 없었으니까 선구자적인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때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갔다가 방학 때
전 경향신문사 사장이었던 신태민 선생이 했던 자유신문이라는 신문의 썸머스쿨 동안에 제가 편집국장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좀 깔짝깔짝 쓰고 어쩌고 했는데 아마 그 사나이가 좀 좋은 체제로, 좋은 활자로 신문이 나온 자유신문을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 자유신문은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유명한, 그래도 상당히 좀 재력을 쌓은 박만서라는 사람이 돈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돌아오느라 그만두었는데, 가을 학기가 되니까 이제 그 사나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요새 이제 동신문 자유신문 그만뒀습니다. 뭐 학교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글을 가끔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문을 보냈는데 그 편집인님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몇 번 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딱 달라붙어. 그러면 우리 한민신보 주필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필은 무슨 주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한민신보에다 제 이름을 주필하고 딱 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책임을 안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글을 더 열심히 썼어. 그래서 그런 사이에 11.6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민주화 운동 안 하고 이제 한국 돌아가게 됐다. 이제 그런 아주 편안한 생각을 가졌는데, 전두환 소장이 갑자기 확 12.12 사건으로 드러나더니 네 어림도 없어 못 들어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심하게 됐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나이가 뭐 어렵사리 고독하게 사는 사나이에게 이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갑자기 내가 신문을 못 만들겠으니까 당신이 좀 신문 좀 만들어 주시오. 내가 신문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신문 만드는 편집에는 뭐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미신문은 딱지가 있는 걸 부탁하고 저한테 가져와서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몇 번, 신문 한 2번인가 3번인가 냈어요. 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그 신문 내가 다시 가져가야 되겠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또 신문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딱 가져가시오. 줬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서 와싱턴에서 신문을 만드는데 갑자기 뒷면에다가 전면 광고를 꽉 때렸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이름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전두환 장군을 지지한다. 이게 뭐야 갑자기? 그게 난리 법석이 났죠.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전두환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보시오 이게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나 이제 민주신문 안 하고 때려치고 나는 귀국합니다. 그래서 싸움할 수도 없고 그래 뭐 잘해보시오. 그 자기는 호호탕탕 큰 소리 빵빵 져서 귀국을 했어요. 저는 여권이 나오지를 못해서 그때 돌아올 생각을 엄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후에 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뭐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안 됐고 뭐 여기서 무슨 뭐 서민 조합이니 뭐니 그러고 뭐 소위 속칭 뭐 거지 조합 만들어서 뭐 한다는 소문도 돌고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후에 저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연락하는 방법이 없었고 그 사람은 저를 연락할 수 있죠.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23년이 지났어요. 세월은 그야말로 유수와 같아. 근데 엊그제 어떤 사람이 그 정이라는 사람인데, 야, 정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당신 이름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군가? 그래서 그 관계되는 신문기사를 딱 봤더니 바로 그 사나이야. 아니, 이 사나이가 여기서 출판 기념회를 했더라고요. 와, 출판 기념회면 김미아지 연락을 했어야지. 연락도 없이 하고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 손학규 의원 있죠? 손학규 전 의원하고 뭐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던가 해서 손학규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한 2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나 누구요? 오랜만입니다. 뭐 어쩌고.
그 정아무개 그 전화번호를 좀 알고 싶은데, 내가 알려드리죠 하고 전화번호를 가서 내가 전화를 23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요. 뭐 그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나이가 한때 미국 내에서 한국 민주화에 참 투사에 한 사람으로 난리던 정기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또래가 비슷해요. 저보다 하나 아래인가 위인가 뭐, 위는 아닐 거예요. 아래일 거예요. 하여간 학교는 저보다 한 1, 2년 아래인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주 멋쟁이에요. 춤도 잘 추고 아주 멋쟁인데, 뭐 스웨덴으로 가서 뭐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그 기사에, 그리고 와서 그걸 미국 CIA에다 얘기도 해주고, 이 양반이 이 바람을 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DJ에 대한 비판도 좀 했고, DJ가 아마 뭐가 됐을 때도 와서 좀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인데, 아마 DJ는 그가 전두환 그 지지 성명서 전면 광고를 냈다는 그것 때문에 주변에 반대를 많이 했겠죠. 정기용이가 그때 나한테 전화했으면 내가 DJ를 어떻게 구워 삶았던지 간에 뭘 좀 할만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종적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책을 몇 개 보내주겠다고 해서 하나만 보내라고 하면 내가 서점에서 사겠노라고.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시력을 잃었더라고요. 와. 아니 어떻게 해서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고난을 많이 겪고 그래서 그 한 인간의 어떤 그 참 말할 수 없는 고뇌를 느끼고 인생이 참 처량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정경의 그 오랜 방황과 고뇌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 속도 좋지. 몇 년 전에 세상을 된 제 와이프에 대해서 자기도 처음 알았다고 열심히 조의를 표명하더군요. 와이프는 살 만큼 살다가, 가서, 그래도 그렇게, 지명을 도와주고, 그래서, 뭐 도와준 건 사실인데, 당신 와이프는 멀쩡하지 않소? 그러면서, 우리 저 아들은, 아들딸 키워가지고, 아들딸, 뭐, 남한테 욕먹지 않고 키우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돌아가셨으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거. 당신은 부인에게 안부 잘 전하고 아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눈이 도대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 망막이 뭐 훼손됐다고 어쩌고 해서. 우리 정경에게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이라도 터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원수 된 것도 하나도 없지만, 아니, 눈이 안 보인다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 마음, 아까 제가 이정화, 누나가 월간조선 2021년 9월호에 쓴 자기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라는 걸 길게 썼더라고요. 길게 써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동생은 그 글이 실린지는 몰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양반의 마지막 말, 자기 아버지가 6.25 때 몸이 많이 아픈 채로 서울에 있다가 평양으로 끌려간 얘기를 해서 무슨 뭐 사죄문을 써라고 북한이 난리를 치니까 주는 말, 내가 친일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또 대한민국에 불충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발언했어요. 나는 한국 국민으로부터, 조선민족으로부터 친일이라는 비판을 상당 사람으로부터 받은 조선의 천재 춘원 이광수가 자기가 한 일이 조선민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일로 비춰지는 그런 슬픔을, 고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고 동정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또 같이 동맹을 맺으면 또 더 좋았을 뻔 하는데, 그건 안중근의 어떤 그 동양평양의 길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68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거저거 다 준비가 됐는데 여권이 안 나왔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에 근무했던 선배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2년 만에 간신히 여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권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일본의 무슨 그 YMCA 무슨 크리스천 세미나에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일본 한번 가게 됐는데 그 뭐 세미나 한 2주인가 끝나고 나와서 뭐 여권 기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동경의 지오다쿠 간다에 있는 지오다쿠에 YMCA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좀 싸구려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YMCA 가면 좀 외국 학생들이 와서 좀 싸게 근무하고 숙박하고 그런 시설 아닙니까? 건물은 잘 지어졌어요. 건물은 그 하얀 그 대리석 기둥에다가 빨간 벽돌을 해가지고 좀 네덜란드식입니다. 그게 건사하게 한 10층 정도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거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거의 다 투척해갖고 한 달치 숙박비를 딱 내놓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동경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 요새 누굽니까 주일대사 그 후에 했고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했던 최상용 박사, 그 제하고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이 사람이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제가 거기 있다고 하니까 가끔 야 우리 집에서 밥 좀 먹어라 해서 기타센주라고 북천주. 지금은 우리나라로 보면 아마 미아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제 가끔 얻어 먹기도 하고 별로 많이 안 갔어요. 그 저 부인이 만삭인데 김 교수 메조소프라노예요. 아, 이 양반이야. 김영진 씨. 아니, 염치가 이제 한두 번 오지 맨날 밥 먹으러 오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배가 이래갖고 오늘 내일 오는데 밥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를, 네가 안 오면 내가 하면 될까, 이거? 뭐,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할까 봐서 제가 한 30번 다니다 그만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을 도보, 그냥 걸으면서 전 동경을 샅샅이 봤어요. 샅샅이 봤어요. 말은 잘 안 통해. 그러나 뭐 대충 하고 뭐 고래와 이꾸라 됐을까? 뭐 하야가 아리마스까? 뭐 이런 말이 있죠. 아, 도모 아리가도 뭐 이러고 적당히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치부책에다 써놓고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아마 그보다 몇십 년 전에 춘원 이광수가 일본을 만나다니 이 책을 보면 그 양반이 조선의 천재가 아직 깜깜한 그 후진국적인 조선 배경을 갑자기 일본을 가니까 모든 것이 경이지. 아, 저는 그래도 개방된 한국에서 가서 본 거니까 좀 다르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광수의 그 고뇌와 비극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족 문제나 국가 문제 때문에 고뇌하는 그런 한국의 청년들 지식인이 안 나왔으면 해요. 근데 꼭 같은 논리에서 제가 마무리 삼아서 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축창가를 부르는 것도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런 정신적 철학적 고양, 아우페베이나 그러죠. 고양과 상승이 필요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라는 그 진보적 지식인들 자신이 아직도 김정은이가 민족의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지시를 받고 그렇게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한국의 지식인, 아주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면 어떨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야. 말만 진보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세계 정세 돌아오는 거 모르고 그냥 막 가여간 반제국 민족 해방 운동하고 떠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그리고 정반대는 국민의힘,
이것이 서로 간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하면서도 아주 불구대천지 원수들하고 붙어 있으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주사파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저놈들은 저렇게 부패한 보수 반동이다. 이렇게 하고 일정에서 저것들은 김정희 구닥다리만 잡고 저 옛날 생각하고 있다. 이러고 서로가 비난하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야.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잘해주면 다른 것도 좋아집니다. 공변의 힘이 뭐 하는 거 보면 한신무인지경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 나라 지식인들에게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니들 말이야 누구야 진 무슨 교수인가 뭐 그런 애들이 있죠. 만나가지고 한 100명 만나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서 한번 내봐라. 응?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옛날 그 고난의 시대에 못지않게 북한이 식량난에 아주 칠박하게 맥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막았다가 요새 좀 열었다고는 하나 엉망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보면 비참하게 짝이 없어. 그런데 인권이 말할 수 없이 그냥 유린내는데 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느냐 이거야. 니들 한번 해봐라. 이름 있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100명만 딱 해갖고 김정은 정치범 수험소를 개방하라. 석방하라. 최소 없는 인권 문제를 도모하라. 말 없이 재판 없이 그냥 처벌하고 고사파로 쏴 죽이고 이복 형제를 독살하는 이런 인권의 사과가 아니면 인권의 지옥 이걸 극복하라. 한번 내봐라.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하는지 아마 굉장히 충격받을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미제 제국주의 탓이나 일본 놈한테 죽창가나 부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정치적 인간적 위상과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윤석열 요새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지지 않게 잘 합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이제 물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교적 성공이 국내 정치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야. 그럼 우선 외교를 잘해야지. 잘해야지. 문 아무개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양심에서 비교를 해봐. 아이고, 저렇게 한심해갖고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군더더기지만, 그 김건희라는 여사가 그 바이든 팔을 끼얹고 그 난리 법석을 치고 말이야. 그 채통이 말도 아니고 그냥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거 옛날 그런 수법인 잉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식의 악담을 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든을 잘 압니다. 제가 동갑입니다. 바이든은 명실공히 지금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아무 여자나 아무래도 국가의 정상 부인이라고 해서 팔짱 껴줍니까? 안 그럽니다. 그 팔짱은요, 말을 해가 김건희 여사가 먼저 낀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바이든이 친절하게 하고 어쩌고 하니까 바이든은 또 이렇게 어깨 만지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 사람이 그걸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친절감을 표시해 준 것은 아니 대미 외교에서 얼마나 큰 플러스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참 어이가 없어. 그래서 이 나라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 망한당인가 더불어 코인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 시기에 정말로 뼈저린 반성해 주기 바랍니다. 코인이 그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김남국이 저것이 심각한데 김남국이 저것도 요새 좀 소재가 불분명한데 걔도 자살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 그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급전직하러 돌아가면
어떤 당의 폐막 몰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광수 선생이 내가 친일한 몸으로 다시는 더 대한민국에 불충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북에 알랑거리고 공작 자금 받고 정보 이리저리 돌리고 그런 걸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들 반성하고 새로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민족의 대화합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특히 노력하고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빨갱이나 간첩은 사정없이 잡고 법의 위엄을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가 새롭게 창성하는 국가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공동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